2021년 2월 일본 경제는 사망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폭락, 버블 붕괴,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30년째 멈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시체가 30년째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아니, 걸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도쿄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신칸센은 1초 오차 없이 달리고 밤 12시 지하철에서 가방을 놔둬도 다음날 찾을 수 있는 나라예요. 죽은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시체를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수사하듯 파헤쳐 보겠습니다. 범행 현장부터 증거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요. 일본은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의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도 같은 실험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를 체포하러 갑니다. 일본 정부예요. 범죄 혐의는 명확합니다. GDP 대비 부채 237%, 월급 25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카드빚 6천만 원을 안고 사는 수준이에요. 그것도 30년째 한 푼도 못 갚고 매달 이자만 겨우 내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 같았으면 진작에 신용불량자 됐을 텐데 일본은 30년째 이 상태로 멀쩡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장부를 뒤져봤어요. 채권자 명단을 열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국채 1200조 엔 중에서 86.5%를 일본인과 일본 기관이 들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손에 들어간 건 13.5%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46%를 혼자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빠가 엄마 지갑에서 돈 빼서 쓰고 식탁 위에 차용증 올려놓은 거랑 똑같아요. 식탁에서 잔소리는 좀 듣겠죠. 근데 신용불량자는 안 돼요. 빚이 집 안에서만 돌고 있으니까요. 장면 하나 그려볼게요. 도쿄 한복판 일본은행 본점 지하금고, 거기에 일본 국채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액수로 1200조 엔,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16배예요. 그 채권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 정부 자기 자신이라는 게 이 사진의 핵심입니다.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거는 사람도 결국 자기들 자신인 셈이에요. 비교해볼 나라가 있죠. 2010년 그리스입니다. 그때 그리스 빚을 들고 있던 건 독일은행, 프랑스은행, 외국 채권자들이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합니다. 당장 갚으세요. 끝이었어요. 외국 돈이 쑥 빠져나가는 순간 그리스는 무너졌고 그 뒤로 10년 넘게 회복을 못했습니다. 빚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빚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외부인이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장면이 안 나옵니다. 채권자의 86.5%가 자기 식구거든요. 식구한테 당장 갚으라고 난리칠 외국인이 일본 안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GDP 237%라는 숫자가 30년째 폭탄이 되지 않고 그냥 식탁 위 차용증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시끄러운 식탁이지 무너진 집은 아닌 거죠. 첫 번째 용의자는 무죄 석방입니다. 정확히는 범죄가 아니라 가족 내부 거래였어요. 두 번째 용의자를 추적합니다. 일본 기업들이에요. 혐의는 사기죄. 30년간 성장 제로인데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거냐는 거죠. 토요타부터 조사해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1132만 대를 팔았어요. 6년 연속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고요. 근데 그중 일본 안에서 팔린 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2%는 다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사람들이 산 차예요. 일본 본사와 국내 법인 직원이 약 7만 명인데 토요타가 전 세계에 굴리는 직원은 38만 명이에요. 본사는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공장은 전부 해외에 있는 거죠. 닌텐도는 어떨까요? 스위치 한 게임기로만 누적 1억 5천만 대를 팔았습니다. 후속작 스위치 2는 작년 6월에 나왔는데 출시 5개월 만에 1천만 대 넘겼어요. 이것도 대부분 일본 밖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아이폰 뒷면 그 카메라 안에 이미지 센서, 그거 일본 소니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의 절반이 소니 제품이고요. 유니클로도 마찬가지죠.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일본 밖에서 들어옵니다. 본업은 해외에서 하고 본사 간판만 일본에 걸어둔 회사들이 일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라 살림을 떠받치는 셈입니다. 인구가 줄어도 회사 매출은 안 줄어요. 손님이 일본 밖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일본이 외국에 빌려준 돈은 작년 말 기준 533조 엔,
우리 돈으로 약 3조 7천억 달러예요.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빌린 돈보다 빌려준 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30년 넘게 세계 1위 순채권국 자리를 지켜왔거든요. 작년에야 독일한테 1위 자리를 내줬는데 그것도 3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안에선 돈을 안 벌어도 밖에서 들어오는 돈이 산처럼 쌓여있는 나라, 그게 일본이에요. 빚 걱정이 덜한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도 무죄예요. 정확히는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우회로를 탄 거였어요. 근데 이쯤에서 좀 이상한 게 보이실 겁니다. 회사가 잘 번다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건 또 별개잖아요. 니케이 지수는 올해 초에 사상 처음 6만 포인트를 뚫었는데 일본 직장인 월급은 4년째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회사는 역대급으로 버는데 월급은 내리막입니다. 이 모순은 잠시 후에 다시 만지겠습니다. 자, 빚도 안 터지고 회사도 잘 벌어요. 근데 30년 동안 성장이 거의 없는 나라가 어떻게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지하철은 막차까지도 1분 단위로 정확한 걸까요? 답은 시점에 있어요. 일본은 80년대 버블 시대에 한 세대를 앞당겨 다 깔아뒀습니다. 그때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 굴러오고 있는 거예요.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깔은 신칸센. 60년이 지난 지금도 1초 오차 없이 달립니다. 같은 시간 한국 KTX는 세대를 2번 갈았는데도요. 도쿄 지하철은 막차 시간까지도 1분 단위로 정확하게 들어와요. 신호등 도로다리 상하수도 30년 동안 새로 안 깔아도 멀쩡합니다. 비유하자면 청년 시절에 좋은 가구를 다 들여놓은 집이랑 비슷해요. 30년 동안 가구를 새로 안 사도 거실은 여전히 단정하거든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인프라는 멀쩡한데 그걸 쓸 사람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전국의 빈집이 약 937만 채, 전체 주택의 13.8%예요. 7채 중 한 채가 비어있는 셈입니다. 도쿄 외곽으로 1시간만 나가면 30년 전에 잘 닦인 도로만 남은 마을이 나와요. 가로등은 켜져 있고 도로는 평평하고 버스 정류장 표지판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차가 없습니다. 이 풍경에 일본의 진짜 미스터리가 한 컷에 담겨 있어요. 인프라는 차고 넘치는데 그걸 누릴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나라. 빚이 안 터지고 회사가 잘 벌고 인프라도 멀쩡한데 정작 그 안에 사람들의 일상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인프라였는데 이것도 범죄가 아니었어요. 범죄 현장이 아니라 과거의 선물이었던 거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일본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익힌 좀 무서운 기술 하나를 봐야 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아까 잠깐 흘리고 지나간 그 모순 말이에요. 회사는 역대급으로 버는데 월급은 내리막이라는 그 얘기. 일본 직장인 월급은 30년 거의 그대로거든요. 1991년부터 30년 넘게 일본 직장인 월급은 거의 그 자리예요.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 월급은 평균 1.5배쯤 올랐는데 일본만 시계가 멈춘 셈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실질 임금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월급 숫자는 조금 올랐는데 물가가 더 빨리 뛴 거죠. 월급 봉투의 숫자는 커졌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임금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화내는 법을 사회 전체가 30년 동안 같이 잊어버린 거예요. 정확히는 화내는 대신 덜 가지는 법을 학습한 거죠. 백엔수비, 백엔수비 그 상징이에요. 모든 게 100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의 일상이 됐어요. 무인양품의 흰 박스 같은 미니멀리즘이 멋이 된 것도 곤도 마리에가 전 세계 트렌드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안 사는 게 멋이 되는 사회, 그게 일본이에요. 이게 어떤 풍경인지 한번 보실게요. 도쿄의 한 회사원 점심은 편의점에서 산 580엔짜리 도시락 한 통이에요. 30년 전에도 비슷한 가격이었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새 차 안 사고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요. 합계 출산율 1.15명, 도쿄는 2년 연속 1.0 미만이에요. 한 명이 한 명을 못 낳고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방 안에 컵라면 그릇이 쌓인 채로 몇 년이 흐르는 사람이 일본에 116만 명 있어요. 근로 가능 인구 100명 중 2명 꼴입니다. 문 밖으로 안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의 디폴트가 됐어요. 처음엔 학교를, 그 다음엔 직장을, 결국엔 햇빛까지 그만두는 거예요. 부모도 어느 순간부터 방문 앞에서 멈춰서게 돼요. 묻는 게 무서워지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냥 식판 하나만 문 앞에 두고 가는 풍경이 그 집의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기에서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 직장, 가족, 자기 이름까지 다 버리고요. 일본에선 매년 8만에서 10만 명이 실종 신고에 올라
몰라요. 가족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야반도주 전문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30년 동안 월급은 안 올랐고 욕망도 같이 줄였어요. 사회가 천천히 작아지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된 풍경이에요. 네 번째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이에요. 이들은 저항하지 않아요. 대신 사라져요. 욕망을 줄이고 소비를 멈추고 아예 집 밖으로 안 나옵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집단 학습이에요. 30년 동안 같이 배운 생존법입니다. 네 번째 용의자도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피해자도 아니고요. 그냥 적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일본의 그림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빚이 안 터지게 구조를 바꿨고, 회사는 해외에서 벌어오게 했고, 인프라는 미리 깔아뒀고, 사회는 욕망을 줄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묶으면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탈성장 사회.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익힌 사회예요. 일본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는 거였어요. 진범을 찾았습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정부, 기업, 국민이 공모했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눠 30년짜리 사기극을 만들었어요. 정부는 빚을 자기끼리 돌렸고, 기업은 돈을 밖에서 벌었고, 국민은 조용히 줄어들었습니다. 죽은 경제를 움직인 건 이 세 명의 공범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기극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건 21세기에 처음 등장한 모델이에요. 이전엔 어떤 나라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늙고 줄고 정체된 채로 30년을 버틴 나라. 일본이 그 첫 번째 실험실인 셈이죠. 그래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일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가 자기들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늙고 있고 인구는 줄고 정책이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빚이 어디에 쌓여 있느냐가 정반대거든요. 일본은 정부 쪽에 빚이 몰려 있고 가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에요. 한국은 거꾸로 빚이 가계에 쌓여 있습니다. GDP의 90%를 넘어 선진국 중 캐나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무거워요. 우리 집 신용카드와 전세 대출에 일본 한 나라치 빚이 통째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게는 비슷한데 그 무게를 짊어진 자리가 다른 거죠. 빚이 정부에 있으면 중앙은행이 손쓸 여지라도 있어요. 빚이 가계에 있으면 깎여나가는 건 결국 우리 집 식탁입니다. 게다가 출산율은 0.8명,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 2024년 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늙는 속도는 일본보다 빠릅니다. 일본은 그래도 80년대에 깔아둔 자산이라도 있어요. 한국은 그 자산을 다 쌓기도 전에 늙고 있습니다. 같은 길에 서 있는데 짊어진 짐이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본의 답이 우리 답이 그대로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는 일이 더 중요해져요. 거기서 우리 답을 찾아야 하니까요. 일본이 30년 동안 증명한 건 하나예요. 망해야 할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성장 없이도 30년을 버틸 수 있다는 것. 그게 좋은 삶이냐는 별개의 질문이지만 최소한 가능하다는 건 증명했어요. 한국이 지금 그 실험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같은 실험인데 조건이 다른 거죠. 일본식 탈성장이 한국에서도 작동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그 답은 앞으로 10년 안에 나올 겁니다. 일본은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